공부하여 주식 투자자를 이롭게 하자. 안녕하세요. 주식공주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공부하는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재시청해주시는 우리 공주님들, 진짜 우리 공주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더 영광이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영상 찍을 때 이 마음을 갖고 찍어요. 볼 건 보고 말 건 말아라. 나는 할 말하고 필요한 말을 할 것이다. 과연 이거를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아니에요. 사실 하루에 지금 영상 3개 찍고 4개 찍고 막 하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1, 2, 3편을 다 끊어서 찍고 있거든요. 지금 토요일 12월 14일 토요일 새벽 5시 17분입니다. 아까 3시인가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5시 17분이에요. 5시 17분. 여기 5시 17분에 찍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렇게 이 시간에 이러고 있진 않아요. 나름대로 중요하게 그 내용을 잘 준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꼭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1, 2편은 제가 빌드업을 진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1편은 썰풀기 느낌으로 제 시나리오에 약간 향을 느끼게끔 해드리고 싶었고, 약간 오마카세입니까? 2편은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수급이 추상적으로 중요하다는 소리는 듣고 뭐 시장을 봤겠지만 체감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이 사실은 이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구나. 외국인은 정말 중요하구나. 이들의 시나리오를 간파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그러면 그 주식이 나타나는 일은 먼 이야기가 아니어야 되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어야 돼요.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추상적으로 중요하게만 느껴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느끼시고, 이번 3편은 직전 영상보다도 더 중요한 영상이 될 거예요. 직전 영상 솔직히 저는 이거 재미없기 힘든데 계속 생각하고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예약 걸어놨거든요. 토요일 그가 이제 정오에 이제 2편 올라갑니다. 저 1편 있죠. 그리고 이 1편 보기 전에 그 코스닥 풀매수 이거 썸네일 괜히 너무 자극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도 자극적이죠. 뭐 보는 사람이 없으면 보기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보세요. 이거 내용 정말 좋거든요. 이거 내용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제가 이 내용이 아까워요. 그냥 꼴랑 30회가 나온 게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 좋고, 그 다음에 1회는 뭐 시장에 대한 좀 약간 이야기들도 이제 좀 이게 배경 지식도 이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2회 영상 올라가잖아요. 이 3회 영상을 볼 거면 그냥 4개 다 보세요. 이거 보고 1회 보고 그다음 정오에 2회 올라갈 거고, 한 저녁 6시쯤에 또 이제 3회 올릴 거예요. 그 예약 걸어놔서 그렇게 3회 보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본론 넘어가서, 가장 큰 시장이 이제 무조건 국제 시장이다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복잡하잖아요. 세상에 이게 돌아가는 거 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머리가 이게 꼬여버려요. 그래서 저는 채권 시장부터 생각을 해봅니다. 1편 때는 목소리가 좀 이게 텐션이 낮았는데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좀 엄청 심하게 목이 부어있고 코가 좀 이렇게 막 잠기고 그러는데, 소리를 내려면은 목에 힘을 빡 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목이 좀 이게 올라갔어요. 코도 막히고. 그래서 저는 채권 시장부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낮춰볼게요. 또. 우선 채권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해보면, 채권 시장은 정부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수단이죠. 국가 경제 및 금융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면 국채, 기업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면 회사채 발행하는 겁니다. 국채는 한 국가의 재정 상황과 통화 정책을 반영하는 지표죠. 그죠? 왜냐? 국가가 돈이 없으면 발행해야 되니까. 그거는 바로 또 글로벌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가늠하게 되는 거죠. 국채만 남발하는데 이 국가나 이제 뭐 국가의 뭐 이제 GDP라든가 이거랑 대조해 봤을 때 개판인데,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신용 등급 계속 이제 낮아지는 거죠.
돈도 못 버는데 은행 대출만 겁나 늘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망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시장에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국가적 단위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채권 시장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제일 풍부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이 채권 시장보다 이제 뭐 규모가 더 큰 건 맞지만 유동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안 그렇거든요. 주식 시장이랑 채권 시장이랑 보면은 시장 규모가 비슷해요. 예전엔 채권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많이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권과 증권의 이 유동성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채권은 훨씬 더 그 유동성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자, 봐봐요. 근데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채권의 규모가 증권의 규모랑 비슷하다.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마팅이 같다는 소리예요. 왜냐? 우리나라만 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국가가 있어요. 물론 그 국가의 기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국가 전체가 커요? 기업이 커요? 국가 전체가 큽니까? 기업 집단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국가 전체가 크다예요. 근데 방금 뭐라 했습니까? 채권 규모와 증권 규모가 비슷한 상황이다. 물론 이렇게 단적으로 이제 계산을 이게 뭐 생각할 건 아닙니다만 지금 뭔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겁나게 고평가가 되어 있다든가 뭐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고 저는 당장에는 후자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즉시성도 빠르고 채권은 네, 유동성도 빠르고 안정적인 투자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채권을 계속 생각하면 보세요 방금처럼 아 지금 증권 규모가 겁나 크네 이런 걸 막 생각하면서도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라도 뽑아내면 그게 가장 큰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디벨롭을 해가면 그렇기 때문에 미 달러 인덱스 흐름과 국채 가격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생각하여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잘 나와요 이러면.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기억하세요 진짜. 국채와 달러 인덱스로 비교 대조하고 세상 일어나는 일을 갖다 붙여서 비교 사고 해보세요. 아이디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 이런 거 말을 했지만 사실 정치적인 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겠지만 독특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미중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위안화도 강하고 달러화도 강해요.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미중의 경제 전쟁인데 하나가 죽어요. 하나가 사는 게임인데 둘 다 강하다. 그러면은 하나는 조짐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독특한 상황인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부자연이 일어났다면 다시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금리 이야기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원달러 환율과 미국 금리 차트를 이제 비교해 놓은 거예요. 아래는 원달러 환율이죠. 왔다. 그죠? 위에는 미국 금리 차트예요. 사람들의 판단이 얼마나 큰지 이제 바로 볼 수 있는데요. 판단 오류가 얼마나 큰지 이제 잘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증시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미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기관 트레이더 빅터 스페란데오라는 분이 계세요. 빅터 스페란데오 발음이 어렵다 그죠? 이분인데 트레이더 빅 이거 이제 메소드 오브 월스트리트 마스터 이거 보시면은 이 내용이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좀 이제 또 다시 이제 뭐 다시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게 책들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관상이 조지 소로스랑 좀 닮았죠. 후덕하게 생기셔가지고 그죠? 근데 자 봐봐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책 한번 보세요. 금리와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차이가 보편적인 인식과는 크게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목조목 갭패듯이 두들겨 패놨습니다. 요즘 갭패듯이라는 게 이게 상투적인 말이었지만 요즘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입에 붙었는데 어떡하냐. 아무튼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것 또한 그래서 이제 오류가 금리에 대해서 오류가 좀 강하다. 자 이제 다시 차트를 이번에는
코스피와 그 다음에 $1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볼게요. 뭐야 이거? 자, 추가 연결 선물을 잘못 눌렀습니다. 선물 옵션에 예, $1 환율이거든요. 됐다. 잘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 차트가 은근 지수는 원화 가치가 올라가서 $1 환율이 내려갈 때 상승하는 편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어때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막 증시 올라가는데 $1 환율이 내려갔어요. 그죠?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증시 올라간다. 밑에가 증시예요. 밑에가 증시. 아래가 코스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코스피가 떨어질 때는 $1 환율이 엄청나게 치솟아 오르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또 지수가 떨어질 때 $1 환율로 올라가요. 그죠?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는 $1 환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리 좀 할까요? $1 환율이 내려간다는 거는 원화가 강하다는 거예요. 혹은 달러가 약하다. 근데 이럴 때는 증시가 오르더라. 반대로는 $1 환율이 상승하면 이거는 원화가 약하고 이제 달러가 강한 거죠. 증시가 내리더라. 그럼 또 이제 할 수 있죠. 달러가 좋으니까 미국을 사러 가는 거지. 뭐 이런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통념이 맨날 생기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 그게 쉽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 쉽게 설명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쉽게 설명한 거 그대로 받아들여버리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버리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원화가 강세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한국이 수출 무역 호황으로 이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겠고, 한국 경제 성장을 기대한 외국인들이 미리미리 외국인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원화가 그러니까 한국이 달러화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원화 가치,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수익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자재 조달 비용이 낮아지니까 내수 경제가 좀 더 이제 물가가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물가 낮아지진 않지만 그러니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그죠? 이게 수요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화가 이제 강세인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죠?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워낙 강세인데 물가가 올라가질 않아요. 워낙 강세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내려가진 않더라도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요렇게 있겠죠. 요렇게. 근데 이때 보면은 이게 이제 물가예요. 이게 물가. 이게 물가의 물가. 물가. 여기는 이제 원화 가치예요. 원화 가치가 이게 원화 가치가 워낙 강세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 원화 강세. 이거는 환율하고 원화 강세요. 환율 차트로 보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아무튼 그러면 물가가 이렇게 잘 잡혀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없으니 나라가 할 거는 뭐가 남아요? 금리 인하해야지. 언젠간 하겠지. 이렇게 좋으면 금리 인하. 그죠? 금리 인상할 이유가 없죠. 돈도 잘 벌고 있는데 돈 더 퍼주면서 야 많이 써 하게 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럼 저금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 이때는 뭔 상황이 벌어집니까? 고성장 기술주들의 자본 조달이 쉬워지면서 여기서 이제 기술주, 자 이거 이제 기술주라면 뭐 여러분들 알죠? 네카오 뭐 이런 것들 뭐 또 뭐 이제 HBM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기술주죠. 근데 이런 기술주들은 돈이 많이 필요해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돈 퍼준다 했잖아요. 돈 퍼주면은 얘네들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기죠. 그러면은 관행적으로 이걸 이제 멀티플을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 한 3년치를 땡겨가지고 막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3년치 땡겨버리면은 금리 인하 시점을 해가지고 경제가 좋을 때를 가정해가지고
3년치 멀티플 땡겨버리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가. 그래서 이제 기술주까지도 좋아지면 증시도 강해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더 이렇게 복잡한 요인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스토리 자체를 생각하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줄로 띡 말해놓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물론 그렇게 말했을 때 투자자가 스스로 막 사고하고 고찰하고 많이 부딪혀보고 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걸 나는 깨닫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대부분 그렇게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Y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 뭐냐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인데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면 자 금리 인상 시기부터 화폐 강세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물가 안정 안 이루어지는 순간 금리 인상 여파로 실업률만 높아지고 경기 성장 침체 예상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증시 상관관계로 논하는 것보다 원달러 환율과 증시의 상관관계로 논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증시에 반영이 될 테니까. 근데 사람들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나쁘고 금리를 내리면 좋을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예. 원달러 환율은 올라갔지만 또한 이런 경우도 있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다. 여기서 수출 경기, 내수 경기 무너지면 개박살인 거예요. 개박살. 그죠? 근데 원화가 강해도 마찬가지. 이러면은 쫌박살이거나 쫌박살이죠. 이건 더더더 개박살일 수도 있어요. 개박살은 둘 다 결국 이제 근본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은 뭐 환율이 강하네, 약하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좀 더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 기사 참 좋죠. 좋은 건데 그 기사에만 매몰돼서 모든 걸 판단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2015년에서 2018년도 때 보시면 이제 그 같은 시계열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뭐냐면 위에는 미국 금리 화면이고요. 아래는 이제 오 된다. 아 이거 좋네요. 자 빨간색 이거 이제 레이저 포인트 유튜브 13개 14개 올리고 있는데 이제서 이거 알았네. 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18년 19년 여기 그죠? 그 전에 17년 18년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죠? 15년 17년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 반도체, 자동차 수출 호황기였을 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해도요. 우리나라는 원달러가 강했어요. 계속 내려가는 거 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강했기, 그러니까 원화가 강했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간 거니까 실제로 원달러 환율의 상방은 제한적인 거예요. 그죠? 올라가면 안 좋으니까. 안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안 좋은 경향이 있으니까 증시에. 근데 여기서 하방은 열려 있게 되는 거죠. 왜냐? 수출이 너무 잘 돼. 이때 이제 중국이랑도 어쨌든 간에 좀 팔고 그런 건 있었으니까 여전히 중국이 커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진짜로 이제 안 좋아진 건 언제입니까? 미중 무역 전쟁 제대로 발발한 2018년도부터예요. 그죠? 이때 보면은 환율이 막 치솟아 올라요. 그죠? 수출 호황기에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는 이때랑 이때겠죠. 이때는 환율이 치솟지 않았어요. 환율 안 치솟았죠. 근데 이때는 무역 전쟁 때는 환율이 치솟았어요. 경제 불안이 동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버리니까 환율이 치솟게 될 것이다. 2019년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다시 금리 인하를 했지만 미국 우선주의의 정책을 펼치던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과 이제 대립각을 세웠던 거죠. 이때가. 그래서 이 미국과의 이제 대립각을 세운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상한 거 줄여버리고
뭐 수출 안 한다 해버리고 원자재를 무기화해버리고 그죠? 그러면은 중국이 또 한 게 뭐예요?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은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풀었다고 했죠. 금리 인하가 아니라 계속 이제 유동성을 풀려고 했던 상황이니까. 한국도 여기서 따라서 금리 인하를 같이 해야만 했었어요. 딴 나라도 다 금리 인하하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제 한국이 좀 이제 후발적으로 더 이제 강하게 한 것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컸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터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터졌을 때 이상하게 달러가 이제 약했나 이렇게 왜 이렇게 원화가 이렇게 강한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거는 미국이 코로나 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공표했었어요. 이때 헬리콥터머니. 근데 이때 한국의 방역이 나는 그때 우수성이 세계에 알려질 때였습니다. 방역이 우수하다, 경제활동이 덜 멈출 거다, 더 빨리 회복할 거다라고 이제 했던 판단이죠. 근데 한국 방역 뚫렸죠, 실제로. 경제 성장이 또 부진해졌고, 그죠? 환율이 갑자기 치솟아 올라요. 근데 더 재수 없는 거는 21년도 말인데, 야, 이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 터져버렸거든요. 예, 시장에서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슈퍼 인플레이션 이야기만 계속 나왔었어요. 연준도 금리 인상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무역 시장에서는 공급망 대란 터졌지, 세계는 정치적, 경제적 불안 속에 있지, 안전자산 달러 가치는 높아졌지, 여기다가 금리 인상까지 해버리지, 킹달러가 된 거예요. 환율 미쳐버린 겁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2021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했는데, 예, 그때가 이제 한 여름인가 봄인가였는데, 그때 아주 예, 비웃음을 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채권과 금리를 좀 따로 설명했는데 이해는 되실 거예요. 요거를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 정치적 상황과 경제 상황 시나리오를 좀 가볍게 다뤄볼 거예요. 왜냐면 자, 영란은행 사태를 여러분은 보셨고 외국인이 한국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셨어요. 근데 외국인 하면은 미국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채권과 금리의 메커니즘도 알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원화 강세와 시장의 흐름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바로 넘어갈까요? 자, 여기 화면 좀 써봐야 되는데 시나리오를 보자면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는 중이다. 국채 가격은 오르고 수익률은 줄어든다. 화폐보다 국채 선호도가 오른다. 달러 인덱스는 약세를 보여야 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겁니다. 자, 올려다 놓은 미국 금리와 원 달러 환율 차트 비교를 해야 돼요. 이게 보시면 여기요. 비교해야 돼요. 아까 쭉 설명했죠. 근데 쭉 설명했으니까는 간단하게 한번 가볼게요. 한국이 수출 호황일 때 환율은 잘 방어되어 원화 평가 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원화는 평가 절하됐습니다. 그때 미국 금리 추이랑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코로나 미국이 선제적으로 이제 코로나 미국 당시에 코로나 경제 당시라 해야 되나? 아무튼 코로나 시국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대폭 금리 인하를 했을 때를 생각해 보죠.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됐는데 방역 특수성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 인상에 접어들자마자 한국 경기 불황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어쩌고저쩌고 문제들이 다 터지면서 강달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금리 추이보다 달러 환율이 더 심각하게 치솟아 올랐으니까 빠르게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미국의 금리와 별개로 한국 경제 상황과 이거의 이제 진실은 환율에 더 관련이 있다. 지금 당연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중이라고 했고, 그러면은 미국 달러와 자체는 약세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약세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안전한데 화면 좁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옵션 붙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라고 했어요. 자, 아까 뭐라 했습니까? 2편인가 거기서 말했는데 자연스럽지 못한 부자연이나 독특하고 혼란한 상황이 오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위안화와 달러가 같이 간다? 뭐 이상한 겁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버스랑 그냥 일반 레버리지랑 방향성이 같네? 뭔 소리야 이건 도대체, 그죠?
그럼 나라가 망했다는 소리예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섭니다. 자, 5번 조건이에요. 지금부터는. 자, 시나리오. 미국 보호 무역은 더 강화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금리 인하를 했죠. 그래서 국채 가격이 올라갔고 수익률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화폐보다 국채 선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미국이 보호 무역을 더 강화시켜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가. 달러 가치 폭등이죠. 그럼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폭등이라고 표현만 할게요. 예. 이유는 아시죠?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아까도 봐서 아시겠지만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 뿐 우리나라는 뒤져버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것은 어쩌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일이라 일어날 일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1450원 가볍게 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거 넘어간다 가볍게. 지금 뭐 가볍게 넘어갈 거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지인들한테 말을 하거든요. 솔직히 1438원 갔을 때 야 이거 조졌다. 뭐 멸망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혼자서 이런 건 이제 말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가볍게 넘게 되면은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저는 이제 1,500원을 훌쩍 넘어서 사람들이 에이 설마 했던 그 1,500원 훌쩍 넘는 한 우리도 이제 환율 떡락을 맞는 거죠. 영란은행처럼. 그러면 이제 한 600원 근처까지 한번 맛보고 오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닌 게요. 정황적 근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솔직히 이제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다시 한번 PPT 한번 볼까요? 좀 제가 일부러 좀 자극적인 PPT 이미지 넣어봤는데 얍. 네. 자, 보세요. 헤지 펀드에서 이제 1편을 왜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1편에서 이제 그 우리가 조지 소로스랑 드라케 밀러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고, 그죠? 영란은행의 그 빈틈, 외국인이 지금 한국 아니고 장난치고 있는 현실, 채권 금리의 시장, 왕세와 시장의 흐름도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지 펀드의 관점에서 한국을 보면은 저는 이 시나리오가 다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이 지금 놀고 있는 게 맞으니까. 공격은 그들에 의해서 시작될 거거든요. 끝이 나도 헤지 펀드들에 의해서 끝날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한국 경제를 공격하지 못한 게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를 공격하게 될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부동산 쏠림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2010년도부터 한국은 부동산 폭락론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만 지금 진짜 어떨까요?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이제 가계가 여유가 있었던 3년 전의 과거와 달리요. 치솟을 틈을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솔직히.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거든요. 한국 경제 흐름을 먼저 앞서간 국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일본이겠죠. 일본 경제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아요. 최근 사회 현상이랑 연관된 것들이 이제 뭐 다 뒤에 또 풀어볼 건데, 자 보세요. 먼저 대한민국 국민 총자산 비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요. 70%가. 그리고 그 부동산 안에서 주택으로 이제 들어가는 비중이 50%니까 전체 자산의 35%가 주택 부동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비중이 가장 큰 겁니다. 가장 중요한 주택 부동산의 충격은 전체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충격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제로 깔되 전체 부동산 시장 규모가 총 금액이 6,839조쯤 될 거예요. 이게 뭐 항상 다 맞는 건 아닌데 대충 그쯤 된다. 전체 부동산 언노바이겠죠. 근데 여기서 한국 가계 전체 대출은 전세 대출 아니고 전체 대출입니다. 1,800조 뭐 언더 오버가 됩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1,110
2조 언더어버가 될 겁니다. 주택담보대출만. 예. 그러면은 가계대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61.9%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계가 흔들리면 주택부동산 시장 16%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생각할 거는 갑자기 또 부동산까지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LTV 규제가 30%에서 이제 80% 범위에서 적용되어 왔고 생애 이제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까지 대출 가능했죠. 취약자 계층이나 이런 쪽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60% 이상 높게 대출받아서 주택 가격이 20%만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환 여력이 쪼들린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들은 매물이 나오게 될 것이고 유동성은 풍부한 편이 아니니까 이 주택 시장의 매도세는 점점 가중되는 형태를 가질 거예요. 거래가 활발하면 빨리빨리 낚아챌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무겁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한 번 이 뭉텅이가 나오면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투자의 목적이 이제 부동산을 이제 노리는 투자자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흐름이 흘러갔을 때 시장 매물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들도 분명히 압박이 굉장할 거란 말입니다. 자, 이거 좀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 얘기하면 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순서대로 매물을 먼저 내놓게 되는 경우는 무엇 때문일까? 그러면 첫 번째는 물가가 높아지고 물가 못 잡으면 금리 인상 필요하죠. 그죠? 두 번째는 금리 높아지면 취약계층 생활비 딸려요. 매물 냅니다. 그죠? 3번.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동반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업자 이익 줄어듭니다. 그죠? 여유 있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 소유자들 매물도 던집니다. 그죠? 잠깐만 하나 더 말하자면 다주택자 보유수가 12%에서 15%에서 20% 언오버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6,800조 시장인데 여기서 15% 잡으면 1,025조 나와요. 그죠? 1,025조. 안 작죠? 안 작아요. 네. 단순히 이 사람들이 자주택만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2번까지 이제 약간 트리거죠. 2번이 트리거라면, 그러니까 방아쇠라면 3번으로 이제 가버리면 다시 매매가가 더 하향되면서 담보 가치가 하락하죠. 그러면 일반 가계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으로 뭐가 됩니까? 대출 받아놨는데, 네, 부채 비율이 치솟아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되냐? 국민 부채 비율 높아지죠? 그죠? 그러면은 7번 외국인들이 투자 기피하죠. 왜? 신용 등급이 낮아지는 형태니까. 그죠? 그러면 8번 한국 엑소더스 나타나죠. 원화 약세 나타나죠. 물가 상승 나타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부는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막아야 되는데, 근데 경기가 막 살아나거나 이런 건 아직 전제하지 않았지만 경기가 안 살아났어. 그러면은 금리만 높아져서 사람들 진짜 머리 다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짜 우리나라 좀 화합이 돼야 돼. 이런 거 보면 진짜 화딱지가 나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연쇄 효과가 작용할 경우에는 여파 가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또 화딱지 나죠. 경제, 정치, 언론, 국민 모두가 화합을 해가지고 좀 살궁내야 되는데 다들 욕하고 싸우기 바쁘니까는 안타깝죠. 이건 제가 임의로 좀 설명하기 쉽게 동그라미 그려놨는데 부동산 시장의 대출의 경우에는요 상위 20%에서 35%의 소득 계층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하위 계층이 전체 대출 상당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연쇄 효과는 매우 급진적인 시장 변화를 일으켜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방 변두리 있는 쪽으로 이제 취약계층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취약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LTV 비율은 취약층은 LTV 비율 평균 60% 잡아줘요.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극단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40% 박살나면 반대매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매매라는 개념이 아니지만 물가도 금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자 감당 어렵죠. 생활비는 높아지지 뭐 먹으랴 생계 유지하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강남 생각 걱정 아니에요. 왜냐? 강남은 전쟁 안 나면 수직 하락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을 그렸던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지방에서 강남까지 계층별에 느끼는 경제 충격을 일종의 파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방파제 같은 건데 지방부터 소득이 낮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맞는 파도예요. 지방이 소득이 낮으니까 부실한 재물을 가진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죠. 서울도 많겠지만. 근데 경제 여건이 한 단계 위에 있는 계층들이 순서대로 터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했죠. 강남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좀 이게 그림으로 이제 좀 보자면 마치 파도가 왁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죽어서 다시 왁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이 정도, 여기서는 또 죽어가지고 왁 일어났는데 여기서 왁 강남은 그냥 잔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죠? 여기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규모 자체가 작아지니까 안쪽 갈수록 버틸 수 있는 돈이 많으니까 이런 파도의 규모가 작아지는 건데 가장 선제적으로 20% 가량의 가계대출, 즉 200조 정도는 규모를 버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파도 트라이는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200조의 부실일 겁니다. 네. 근데 아까 뭐랬죠? 앞서 투자 목적의 부동산은 얼마? 1025조라 했어요. 합산하면은 1225조는 얼마든지 해일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뭔가 시간 폭탄 같은 거 아닐까요? 그죠?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엄청난 유동성이에요. 이것도 얘네들이 터져버리면. 파급 효과까지 이제 나타났을 때 부동산 경제는 6분의 1 이상의 증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나요? 뒤에 들어보시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실걸요? 21년 주택 부동산 고점이 405조 증발했어요. 금리 앞에 장사 없다 뭐 이런 타이틀이 나왔는데 시가총액 증발은 이게 퍼센티로 보면은 5%밖에 안 돼요. 5% 밖일까요? 부동산은 무거운 시장이 됐어요. 한번 방향성이 잡히고 경제가 꺾이기 시작하면 머리 깨진다니까요. 현재 하락 추이로만 보면은 얼마 더 떨어진대요? 35%포인트가 더 떨어져야 돼요. 여기서 35%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35%포인트가 더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도미노 현상을 건들면은 이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유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나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시장에서 다시 드러나고 공포를 떨게 만들 거라 봐요. 이제 여기 5%의 하락도 표본 오차가 있어요. 참고하시고. 절대적일 수 없잖아요. 이게 다 통계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밑에 보시면 이제 이게 기자님이 이게 2022년도 역대 최고를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년 새 감소했다 해가지고 한 이제 얼마 감소했냐 보면은 200 부동산 시가총액이 한 얼마 감소했죠? 250조? 250조 감소했나요? 405조죠. 405조. 405조. 405조가 이제 감소했는데 요때가 왜 이게 좀 보자고 했냐면 아파트 가격이요. 빠르게 올랐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요. 중요한 게 서울 아파트는 이 405조 중에 25조만 차지했어요. 25조 정도?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것 같지 않지 않아요?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아파트가 서울인데, 그죠? 지방보다 서울이 비싸죠? 근데 여기는 25조 빠졌어. 그럼 나머지 380조는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380조는 누가 먹었지? 그게 이제 이걸 다음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자, 해당 자료를 한번 볼게요. 서울 탑 20 아파트 시세 이제 시가총액인데 여기 보면은 21년도 고가를 지금 넘고 있어요. 갱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 중심권의 부동산 가격은 방어 또는 상승 이렇게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 외곽 지방권에 이제 주택 하락이 크게 나타났다는 걸 고려하면
지역별 편차가 있어서 실제 서민들이 체감하는 주택 경기는 더 빠듯한 상황이에요. 이미 주식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전체 시장이 상승할 때에 특정 섹터가 뭐 이제 그 올라가는 거랑 예, 그거 이거 한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식쟁이들은 알죠. 전체 시장 상승 예, 그리고 이제 특정 섹터 시장 상승 전체 섹터 이렇게 표현하기 맞겠다 그죠? 그러니까 골고루 다 올라가는 건전한 시장과 예? 그 다음에 특정 섹터만 올라가가지고 이제 강해지는 시장과 이거 어느 쪽이 방어가 더 잘 될 거라 생각하세요? 당연히 전자예요. 후자 아닙니다. 무조건 전자예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장주가 꺾이면은 완전히 뒤져버리기 때문이죠. 여기 이제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뭐 대장주랄 게 없었어요. 다 좋았기 때문에. 그죠? 모두가 강하게 상승할 때라서 하락으로 되돌리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죠? 고가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다가 추락을 했는데 반대로 여태 보면 이제 23년도 때는 배터리가 이제 주도할 때고 그다음에 24년도 때는 HBM이 주도할 때였잖아요. 시장 굉장히 쉽게 무너지죠.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두 상승했다가 충격을 받는 과정이긴 한데 모양새로 보자면 전체 자산에 대한 균형적인 분배가 잘 됐을수록 시장의 높낮이 자체는 결정할 수 없겠지만 충격의 속도는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자꾸 뭐 소프트 랜딩 말하는데 미국은 소프트 랜딩 하려면은 과거에 그냥 좀 골고루 올라갔으면 됐지 않을까. 지금처럼 이제 또 특정 테크 종목만 이빨이 올라나오면은 나중엔 또 하드랜딩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냥 뭐 안 되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5%의 이 부동산 하락이 정말로 과도한 분석이라고 생각하세요? 추가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진짜로? 진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일어났죠. 뭐 다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머리에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그 다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내용 한번 봅시다. 네. 영상 너무 길어졌나? 네. 그러네요. 자, 그럼 이 영상 이 부분은 또 이제 이게 지금 3편이죠. 4편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4편에서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이제 끊고 아무튼 주식공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4편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제가 그 4편은 준비는 되어 있어요.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 프레젠테이션 다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페이지는 다 이게 준비되어 있는데 4편은 내일 중에 한번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내일이 아니군요. 토요일이니까 뭐 토요일 중이나 해가지고 촬영이 되면은 날짜 기준이 없어지네. 잠 못 드니까 일요일 날 그럼 촬영을 해가지고 일요일 날 또 다다닥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뭐 어차피 여기까지 왔다면은 그 나머지도 다 이게 들을만 할 겁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무조건 정답은 없어요. 무조건 정답은 없고 100% 없다. 100%가 어디 있습니까? 100%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꼭 진짜 100%면 내가 우리 다 같이 그냥 인생 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저기 사채업자들한테 돈 다 빌려줘. 미래에서 온 분이라면은 저한테 좀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00% 없어요. 무조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으로만 뭐든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시장에서요. 고생하셨습니다.